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국 국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아서 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를 좀 동일선상에서 해석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한국 국채는 미국과 여러 방면에 좀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 국채, 그러니까 미국과 좀 비교 분석을 하면서 한국 국채의 어떤 투자 매력을 해야 될지 될 것 같은데, 한국 국채 좀 어떤 건지 좀 더 객관적으로 한국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와 한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던 요인을 좀 간단하게 한번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나눠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 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같아요. 첫 번째는 BOJ, YCC라든지 아마 제가 유튜브 전시회 나왔을 것 같은데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 이런 요인들 이런 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 바이든오믹스를 통해서 예상과 달리 이제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서 수급적 측면에서 좀 이슈가 된 것들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연준이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이런 이제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바탕이 되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또 많이 양호하면서 발표된 지표가 양호하면서 연준의 어떤 긴축이 좀 더 오래 높게 지속될 거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맞물리면서 최근에 연준 금리가 올라가는 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잖아요. 퍼펙트 스톰인데 퍼펙트 베리시 스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약세로 가는 완벽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동시에 이렇게 맞물리면서 갔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전시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 BOJ나 중국 요인은 저는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초과 국채 발행이라든지 또 양호한 미국 경제 지표들이 최근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주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한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다 조금 이제 안정세를 보이는데, 어쨌건 간에 최근에 국채 금리가, 한국 국채 금리 올라갔던 요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 아마 이게 제일 큰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정부가 지금 세수 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초과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좀 우려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행정부가 어떤 적자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우려가 안 될 것 같고, 또 환율 약세도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환율 약세 왔기 때문에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이게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한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한 4% 근처까지 시장 금리가 올라왔는데, 이거의 가장 큰 요인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같이 이제 좀 따라 올라간 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미국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이슈라든지 일본 이슈라든지 또 바이든 행정부의 국채 발행에 따른 어떤 초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단기적인 마찰적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미국 국채 금리의 추세적인 영향에는 저는 중장기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미국의 경제가 펀더멘탈이 어떻게 되냐가 미국 국채 금리를 결정할 것 같은데, 어쨌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제 전반적인 얘기가 과도한 긴축을 갖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미국 경제는 둔화해질 것. 단지 이제 이 둔해지는 속도가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물가는 좀 계속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슬로우해지는 미국 경제 그리고 둔화되는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없다라고 9월 때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큰 빅픽처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 연준 라스트 스테이지에 와 있잖아요. 마지막 금리 인상에 와 있고, 우리가 내년 3월 달 할지 6월 달 할지 딜레이는 하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 레벨 지금 근처에 와 있고, 또 내년 썸데이에는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한국 국채를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각국의 중앙은행,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되어야만이 시장 금리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과거 역사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중앙은행 금리 인하 시점에 시장 금리가 그때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장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 먼저
움직이는데 그거의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은 정책 금리 인상이 완결됐다고 확인되면 그때부터 시장금리는 먼저 내려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보통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금리 인상 사이클이고 그럼 금리 인상 사이클 동결되면은 이렇게 일정은 동결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될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시점을 기다리는 거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게 확인이 되면은 먼저 시장금리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먼저 내려간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실제로 과거 5번의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보시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라스트 연준 금리 인상이라 했거든요. 마지막 연준 금리 인상이 확인되고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금리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설왕설래하잖아요. 어떤 분은 아직 9월 달이다. 뭐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거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건 과거 데이터는 마지막 금리 인상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오히려 이렇게 시장 금리 2년, 5년, 10년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 사이클이 확인된 시점부터 시장 금리는 과거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을 봐서는 이제 연준 금리 인하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 금리 인상이 확인되고 확정되는 시점부터 시장은 안정화 본격적으로 안정될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example로 예시로 최근에 제가 브라질을 말씀드렸잖아요. 2월 달에 제가 2월 달에 브라질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브라질은 금리 인상이 이제 사이클이 끝났고 우리가 금년 하반기 사실은 제가 4분기 정도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브라질 좀 더 빨리 진행되는데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4분기 정도 브라질이 이제 정책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시장 움직였죠. 아니나 다를까 보면은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50bp를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13.75의 정책금리에서 13.25까지 내렸는데 이게 7월 달에 했는데 제가 2월 달 방송 이후에 3, 4월 달부터 이미 시장금리가 쫙 내려왔죠. 그래서 실제로 빨간색이 정책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인데 그래서 13.5에서 사실은 10% 후반대까지 떨어졌죠. 최근 약간 반등해서 11% 초반, 초중반에 와 있는데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 정책금리를 이제 중앙은행이 인상을 못하고 그럼 정책금리 인상을 못한다는 그 다음 사이클은 금리 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먼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마지막 금리 인상이 확인되는 시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금리 인하 시점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마지막 금리 인상 시점이 어느 정도 확정된다고 하면 시장은 먼저 움직일 수 있고 또 과거에 그랬었다는 걸 좀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어떤 차이점을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국 금리 곡선과 미국의 금리 곡선은 좀 완전히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릴게요. 보실래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2년, 3년, 뭐 10년, 뭐 이렇게 20, 30년 보시면은 미국은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우상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미국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어 있고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 낮았고 반면 한국은 정상적으로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다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아실 거고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걸 정책 금리와 좀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좀 부연설을 드리면은 보통 시장금리라고 하면 보통 10년 만기 국채를 시장금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책금리 내지 기준금리는 중앙은행 금리죠. 자, 그런데 네, 오늘 촬영한 날짜가 8월 24일입니다. 오늘 마침 오전에 제가 오후에 찍고 있는데 오전에 한국은행에서 금 동결 3.5%에 동결을 했죠. 자, 어쨌건 간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국의 정책 금리는 아마 여기가 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3.5에 동결되어 있는데 최근에 한국의 국채 금리는 그러니까 10년 국채 금리는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같이 이렇게 쭉 딸려 올라갔죠. 그래서 한 4% 근처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 한국의 정책금리와 시장금리를 비교를 하면은 정책금리 대비해서 시장금리가 한 0.5 정도 높은 거죠. 그래서 시장금리가 더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반면 미국은 어떻게 돼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책금리가 5.5잖아요. 5.5고 반면 10년 국채금리가 한때 3.3까지 떨어졌던 게 쭉 올라와서 지금 4.2 정도까지 와 있죠. 그러나 여전히 역전되어 있죠. 즉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 미국 중장기 국채금 올라가는 거는 과도하게 정책금리 대비해서 시장금리가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즉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다는 건데 그거 일정 부분에 좀 되돌림 현상이 있다고 또 해석할 수가 있죠.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의 시장 금리는 여전히 120bp 1.2% 정도의 역전되어 있는데 한국은 정책 금리가 3.5인데 시장 금리가 그 위에 있는 3.9 정도니까 한 40bp 정도 위에 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미국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좀 같이 연동해서 올라왔지만 그러나 만약에 뭐 혹자분들은 미국 금리가 5.5, 6%, 7% 간다는데 한국 금리가 계속 미국 따라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정책 금리가 안 올라가고 있죠. 못 올리고 있죠. 엄밀히 따지면. 즉 정책 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제 여건이 올릴 수 없는 여건이고 그러면 결국은 현재 경제 여건을 반영해 주는 게 정책 금리고 일시적으로 미국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금리가 올라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정책 금리와 엄청나게 차별가 벌어지면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경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렇게 시중금리 올라갔다는 거는 일시적으로 한국도 미국과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한국도 정책금리 좀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한국 금리는 구조적으로 현재 레벨에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국도 금리가 한 3.3, 3.4에 있다가 미국 영향으로 거의 한 4% 근처에 왔던 거는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국채 금리에 일시적으로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여지가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어떤 여건을 본다고 하면은 한국은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여건이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간에 오히려 한국은 정책금리가 여기서 멈춘다고 하면 상대 정책금리보다 이렇게 시장금리가 한 4, 50bp 이상 올라간 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물론 좀 더 미국이 올라가면 더 일시적으로 4% 넘을 수도 있지. 그러나 구조적으로 정책금리 3.5인 상황에서는 시장금리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미국과 달리 우리 마 대표 같은 이렇게 금리가 더 못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많이 상승에 제한되어 있냐. 그리고 반대로 한국의 국채가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가 될지에 대한 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과 한국의 고정과 변동금리 비중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게 비율이 멸치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금리 비중이 80%입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비중이 10%입니다. 즉 미국은 어떻게 되죠?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음에 불구하고 대다수가 뒤집어 얘기하면 90%가 고정금리잖아요. 즉 단기에 금리 올라간 게 충격파가 거의 별로 없다는 뜻이고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갈수록 연동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한국은 금리를 과하게 올릴 수가 없고요. 만약에 금리가 과하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굉장한 경제에 충격을 주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국의 금리 동결 확률 요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같이 고금리로 계속 올라갈 수 없는 여건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제가 한국은 미국과 달리 부채 비율이 특히 가계 부채 비율이 엄청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지난 20년간의 이제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오른쪽 보시면 현재 요 색깔을 보시면 이렇게 가서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쪽 차트를 보셔야 되거든요. 오른쪽이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거의 얼마요? 200% 이상의 가계 대출 비율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계 대출을 급격하게 대출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대출을 통한 성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반면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면 이제 오늘 차트는 못 갖고 왔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난 리만 사태 전에 이렇게 늘다가 리만 사태 이후에 계속 이렇게 내렸습니다. 즉 미국은 딜레버리징이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레버리징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계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레버리징 통해서 계속 올라간다는 건 만약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사실 큰일 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이제 리만 사태를 겪으면서 대출을 이렇게 많이 해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2008년에 한번 크게 한번 겪은 이후에 미국 가계는 엄청나게 딜레버리징, 계속 부채 비율을 줄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올라가는 게 뭐 변동금리 비용 적은 것도 있지만 이미 부채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어떤 이 금리 올라가는 게 그래 충격이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보시는 바 차트처럼 엄청나게 지난 한 20년 동안에
개인들이 부채를 계속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국이 미국처럼 금리가 따라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봉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전체, 그러니까 현재 미국 경제가 되게 좋잖아요. 그죠? 미국은 전체 경제 성장의 70%가 뭐에서 나오냐면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소비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수가 견조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굉장히 양호하죠. 근데 한국은 굉장히 내수 마켓이 작은 나라고 또 한국은 미국과 달리 내수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라 뭐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수출 갖고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이 미국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경제가 좀 쉽지 않은 국면이죠. 뭐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죠. 자, 보면은 한국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크게 양축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인데 어쨌건 간에 미국이 여전히 좋다고 하지만은 글로벌 IB를 전망하면 금년도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낮아요. 그리고 중국은 제가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당장 이런 추세보다는 제가 한번 시간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추세적으로 향후 수년간 추세적으로 안 좋아하니까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외의 전 세계 양축인 이충양축이 엔진 씻고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얘기한 게 뭐였죠? 상저하고. 근데 그 기대감이 계속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수출 데이터 한번 볼게요. 여기가 보시면은 지난 1년간의 수출과 수입 보시면은 이렇게 수출 수입이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작년 9월 달부터 적자로 들어갔죠. 수출 같은 경우는 쭉 가다가 금년 6월 달 일시적으로 거의 이제 그 똔똔 흑자 정도로 돌아왔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하반기에 좀 안정화되는 걸로 기대했고 중국 특히나 하반기에 중국 리오프닝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보시면 다시 재차 늘고 있죠. 무역 수지 밸런스 한번 볼게요. 밸런스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확대했던 게 줄어들었던 게 최근에 다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앞으로 경제 여건 우리가 수출 여건이 좋을 거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가 자꾸 동일시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여러모로 양호하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 여건인데 한국 같은 나라는 물론 일시적 단기적으로는 미국 금리 올라가는 거에 연동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한국은 구조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올라간다고 하면 오히려 표현이 그런데 경제가 부러질 여지가 있죠. 그래서 그게 한국 정부의 딜레마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올라가기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한번 이걸 서머리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한국과 미국 국채 환경은 좀 완전히 다르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가 대출이 딜레버리징, 부채 축소하는 과정이었고 한국은 부채를 계속 증가시키는 과정이었고 또 가계부채 비율도 미국은 그렇게 한 10년 딜레버를 통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뭐 크게 높지 않은 반면에 한국은 굉장히 GDP의 100% 넘는 상황이죠.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1,000조 원이 넘잖아요. 한국의 개인 대출이. 그죠?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문제 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올라가면 좀 상당히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게 한국은 변동금리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이고 반면에 미국은 고정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 올라가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 위주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 내수가 상당히 양호한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수가 시장이 작고 대외 의존도 경제인데 우리가 지금 대외 의존도를 하는데 글로벌 경제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한국 국채를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금리가 올라갈 수 없는 여건이 설령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경제 충격파가 굉장히 큰 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시적으로 미국의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 있는 현재 여건이 한국의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고 그리고 결국은 한국의 여러 가지 어떤 변동금리 높고 또 대출비율이 높은 상황이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한국 국채를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미국과 달리 그렇게 말씀 좀 드렸고 사실은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강조 포인트가 제가 한국과 브라질 국채를 좀 많이 좀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미국 국채보다 한국 국채를 좀 제가 추천했던 용거도 좀 이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